도굴꾼 오페르트, 그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안녕하세요, 딩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죠? 오늘은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와 봤습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의 범인 오페르트는 또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오페르트 도굴 사건 자체는 굉장히 익숙하시죠? 오페르트라는 독일인이 당시 조선의 왕 고종의 친할아버지 혹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무덤을 도굴한 사건입니다. 1868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오페르트는 남의 나라에 와서, 그것도 그 나라 왕의 할아버지 무덤을 도굴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지금 저와 함께 알아가 보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자, 결론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도굴꾼 오페르트는요,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재판장에서 선고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독일 재판장에서 이렇게 판결을 받았대요. 자, 그러면은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이 오페르트 사람은 누구일까요?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 독일 사람이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무덤을 도굴하려고 했던 걸까요? 오페르트는요, 독일에서 좀 잘 사는 부유한 은행가 집안의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러다가 19살 때 홍콩으로 넘어가서 자기만의 사업을 좀 했대요. 이렇게 몇 년 사업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홍콩에서의 사업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재도전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우리나라 조선이었어요. 근데 당시 조선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고종 왕이 있었지만 이 어린 고종 왕을 위해서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대신해서 조선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흥선대원군의 대표적인 정치 슬로건 혹은 신념이 하나 있죠. 통상 수교 거부 정책 혹은 쇄국 정책. 즉 우리 조선은 서양의 다른 나라들과 수교를 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겠다. 이 쇄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페르트는 조선의 문을 열어서 사업을 해보려고 했어요. 한 2차례 정도 공식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나 오페르트는 조선과의 수교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조선 정부는 강력하게 거절을 했죠. 싫어, 돌아가. 근데 여기서 오페르트가 그냥 포기하고 다른 나라에서 사업할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이 사람도 고집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페르트는 당시 조선 정부가 거절할 수 없게끔 일종의 강력한 협상 카드를 들고 있어야겠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그 강력한 협상 카드가 뭐냐? 바로 고종의 친할아버지 남연군의 유골이 들어있는 관이었어요. 오페르트는 당시 조선인들이 이런 조상의 예를 중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페르트가 남연군의 묘를 도굴해서 그의 관을 좀 빼돌린다면은 조선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본인과 수교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나름 치밀한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때는 1868년 오페르트는 약 140여 명의 도굴단과 함께 남연군 묘가 있는 또 충청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정박시키고 바로 덕산군청에 들어가서 무기를 빼앗았어요. 그리고는 남연군 묘에 도착을 하죠. 자, 근데 당시 조선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서양 사람들이 남연군의 묘를 막 부수고 난리를 치는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막 돌을 던지고 저항을 했습니다. 하지 못하게. 근데 이 도굴단이 본인들을 러시아의 군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요, 최신식 무기로 위협하면서 조선인들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오페르트를 포함한 도굴꾼들은 어두운 저녁을 틈타서 계속 남연군 묘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오페르트가 도굴에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실패했어요. 남연군의 그 관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일단 남연군 묘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졌었다고 합니다. 관을 감싸고 있는 이 단단한 석회층의 두께가 거의 1m는 됐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 날이 점점 밝아지면서 더 많은 조선인들이 이제 도굴꾼들에게 몰려들면서 오페르트가 결국 포기하고 도망갔다라는 추측도 있어요. 결론은 도굴에 실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빠르게 이 조선 왕실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조선의 왕실은 재빠르게 한 100여 명의 군대를 조직해서 오페르트를 추격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오페르트는 도망을 간 상황이었어요. 자, 이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의 결과가 남았죠.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쇄국 정책이 시작되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흥선대원군은 이 사건이 있은 뒤로부터 한 3년 뒤에 척화비를 세웠죠. 1871년에. 척화비는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을 또 경계하기 위해 전국에다가 세운 이제 비석입니다. 그러니까 오페레트 도굴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는 문을 더 강하게 잠갔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페레트 본인은 또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일단은요, 미국의 주도로 열린 재판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요. 야, 남의 나라에서 무덤 도굴을 했는데 무죄라니 이거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나서 뭐 나중에 오페레트가 한 징역 3개월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원인은 도굴 때문이 아니고요. 자신의 신분을 해군 제독으로 속인 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도굴 사건 자체로는 오페레트가 전혀 벌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이후 오페레트는 독일로 돌아가서 남은 여생을 살았다고 하고요. 1903년 7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페레트 도굴 사건이었습니다. 끝! 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여러분과 역사 이야기 나눠봐서 아주 즐거웠어요. 저도 이 오페레트 도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더 재미난 이야기로 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